1762년 음력 윤오월, 조선의 궁궐 한가운데에 작은 나무 뒤주 하나가 놓였습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몸을 웅크릴 수 있는 크기. 평범한 곡식을 보관하던 그 뒤주가 그날만큼은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형벌의 도구가 됩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그 앞에 섭니다. 그는 역적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왕세자, 사도세자. 그리고 그의 앞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조선 제21대 왕 영조, 아버지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영조가 입을 엽니다. 뒤주에 들어가라. 이 한마디는 조선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도세자는 미쳤다. 그래서 영조는 나라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한 문장으로 끝나는 이야기일까요? 놀랍게도 250년이 지난 지금도 역사학자들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뒤주였을까? 사약도 있었습니다. 참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조는 가장 느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조선 왕실 최대의 비극, 이모화변의 진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간을 27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735년,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은 영조는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선, 훗날 사도세자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어린 세자는 총명했습니다. 글을 읽는 속도도 빨랐고 기억력도 뛰어났습니다. 영조는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 아이가 이루어 주기를. 하지만 바로 그 기대가 훗날 가장 무거운 짐이 됩니다. 영조는 평범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의 병적으로 자신을 통제했습니다. 새벽이 밝기 전 일어나 경전을 읽고 신하들과 정사를 논한 뒤에도 밤늦게까지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실수는 곧 왕권의 약점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 자신의 정통성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후궁의 아들이 왕이 된다는 것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 끊임없는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뒤에도 영조는 늘 누군가 자신을 끌어내릴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가장 사랑해야 할 아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어린 세자의 교육은 혹독했습니다. 글 한 글자를 틀리면 꾸중이 이어졌습니다. 예법이 조금만 어긋나도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칭찬보다 꾸중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완벽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직 어린 왕세자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자는 점점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영조가 세자를 오랫동안 꾸짖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한중록에는 세자가 아버지를 만나는 것 자체를 극도로 두려워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기록 하나가 있습니다. 왕의 부름이 들리면 세자는 곧바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입었다가 벗었습니다. 다시 입었다가 또 벗었습니다. 몇 번이고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신하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왕세자가 저러는 것인지. 오늘날 일부 정신의학자들은 이 기록을 근거로 강박 증상이나 심한 불안 상태였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대적 해석입니다. 당시의 기록만으로 특정 질환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세자가 아버지를 두려워했다는 사실만큼은 여러 사료가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사건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궁궐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자가 분노를 참지 못한다. 궁녀를 폭행했다. 칼을 들고 궁 안을 돌아다닌다. 심지어 궁인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까지 퍼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광증에 시달린 사도세자의 이미지는 바로 이 기록들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록마다 사건의 규모와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도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가를 두고는 지금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영조는 왜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그대로 두었을까요? 만약 세자가 정말 나라를 위협할 정도였다면 더 일찍 폐세자를 결정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나경원. 1762년 그는 영조에게 비밀 상소를 올립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자가 사람들을 죽였고 왕실의 질서를 무너뜨렸으며 이대로 왕위에 오르면 조선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조는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지금도 역사학자들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필 그 시점이었을까? 왜 수년 동안 이어진 문제들이 그날 한꺼번에 터져나왔을까?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니라 노론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와도 연결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다만 이를 단정할 만한 결정적 사료는 없어 어디까지나 하나의 역사적 해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며칠 뒤 영조는 결정을 내립니다. 왕세자를 궁으로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버지와 아들은 마지막으로 마주 섰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오간 대화는 거의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단 하나. 영조는 세자의 인장을 거두었고 잠시 뒤 궁궐 마당에 작은 나무 뒤주 하나가 놓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의문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왜 영조는 사약도 참수도 아닌 뒤주를 선택했을까요? 그 답은 단순히 한 아버지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왕권, 유교 질서, 왕실의 정통성, 그리고 조선을 뒤흔든 정치가 모두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뒤주의 문이 닫힌 뒤부터 시작됩니다. 뒤주의 문이 닫힌 뒤 조선은 무엇을 잃었을까? 1762년 윤 5월 13일 궁궐 마당에 놓인 작은 나무 뒤주. 왕세자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아버지이자 조선의 왕 영조가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왕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뒤주에 들어가라. 사도세자는 처음에는 명령을 따르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왕세자는 스스로 뒤주 안으로 몸을 구겨 넣습니다. 뒤주 뚜껑이 닫히는 순간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8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영조는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왕이라면 사약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죄인이라면 참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조선 사회의 법과 유교 질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왕세자는 단순한 왕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왕통을 이어갈 존재였고 종묘와 사직을 계승할 사람이었습니다. 영조가 왕세자를 공식적으로 역적으로 처형한다면 왕실의 권위와 정통성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에게는 이미 아들이 있었습니다. 훗날 정조가 되는 이산입니다. 만약 사도세자가 역적으로 처형된다면 그 아들 역시 왕위를 이을 명분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영조는 왕실의 혈통과 국가의 체면을 지키면서도 세자를 제거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역사학자들은 뒤주가 잔혹한 선택인 동시에 당시 왕실이 택할 수 있었던 가장 정치적인 선택이었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고 해서 그 죽음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뒤주 안은 사람 한 명이 겨우 웅크릴 정도의 공간이었습니다. 1762년의 여름,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뒤주를 달궜고 밤에는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사도세자는 물 한 모금도 음식 한 점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전해집니다. 물을 달라는 외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 살려달라는 절규.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 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간에도 궁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조회에 참석했고 국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영조 역시 정사를 처리했습니다. 기록만 보면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승정원 일기와 관련 기록을 보면 영조는 뒤주의 상황을 계속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을 열지는 않았지만 안에서 아직 살아있는지 상태가 어떤지는 확인하게 했습니다. 이 기록을 두고도 해석은 엇갈립니다. 냉정한 왕의 모습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이미 결정을 내렸지만 끝까지 괴로워했던 아버지의 모습으로 해석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영조 역시 이 사건에서 평생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윤 5월 21일 뒤주의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향년 27, 조선의 왕이 될 운명이었던 한 사람은 왕좌가 아니라 작은 나무 뒤주 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궁궐 한편에는 11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이산, 훗날 조선 제22대 왕이 되는 정조입니다. 아버지는 역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언젠가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정조는 평생 이 모순을 안고 살아갑니다. 왕위에 오른 뒤에도 정조는 공개적으로 영조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왕위 또한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를 역적으로 남겨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꾸준히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사도세자에게 장원세자라는 존호를 올리고 묘를 옮기고 제사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원 화성을 축조하며 현룡원을 자주 찾았습니다. 정조가 화성을 건설한 이유는 여러 정치적 군사적 배경이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능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자주 참배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250년이 지난 지금 역사는 사도세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단순했습니다. 미쳐서 죽은 왕세자. 하지만 오늘날의 연구는 조금 더 신중합니다. 실제로 사도세자의 폭력적인 행동을 기록한 사료는 존재합니다. 조선왕조실록과 한중록에는 궁인 살해와 분노 조절 실패 등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기록들이 작성된 배경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현대 역사학의 시각입니다. 특히 한중록은 해경궁 홍씨가 훗날 자신의 친정 가문을 보호하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남긴 회고록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료이지만 작성 시기와 목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은 다른 기록들과 교차 검토하며 해석합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크게 3가지 견해가 공존합니다. 첫째, 사도세자는 실제 정신적 질환을 겪었고 영조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견해. 둘째, 영조의 지나친 압박과 오랜 심리적 긴장이 사도세자를 무너뜨렸다는 견해. 셋째, 개인의 문제에 더해 노론을 중심으로 한 정치, 갈등이 겹치면서 비극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커졌다는 견해입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모든 기록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모화변은 지금도 한국사에서 가장 치열하게 연구되는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영조를 성군으로 기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도세자를 광기에 사로잡힌 왕세자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왕이 되고 싶었던 아버지, 그 기대를 평생 감당해야 했던 아들, 그리고 권력을 둘러싼 정치, 이 3가지가 한순간에 충돌한 결과가 바로 이모화변이었습니다. 1762년 여름, 뒤주 안에서 숨을 거둔 것은 한 명의 왕세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신뢰, 그리고 조선 왕실이 지켜야 했던 인간적인 마지막 선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2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뒤주의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사도세자를 죄인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희생자라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 뒤주 안에서 사라진 것은 단지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끝내 풀지 못한 가장 깊은 상처였습니다.